저녁 8시 여덟 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날씨가 진짜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예요. 데이트하기 좋고. 맞아요. 근데 우리 둘은 약간 그 놀이동산 그런 느낌이고 어디 가도 잃어버리지 예. 말라고. 아니, 전방 100m에서도 보일 것 같아요. 길잡이 역할 딱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분은 약간 진짜 데이트 느낌 나네요. 네, 오늘 좀 꾸려봤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하기 좋은 네. 느낌.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맞아요. 예진 알바는 네. 데이트가 제철인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스케줄 북 좀 채워가고 있어요? 아, 일로만 채우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안타깝다. 네. 좋은 건가? 좋지 건가 않죠. 절대 좋지 않죠. 좋은 거 아니죠? 네, 그럼요. 이거 저도-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선택한 건가 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선택 아니고요. 근데 개인의 사생활은 또 우리 또 존중하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그렇구나. 이런 달달한 얘기 들으면서 좀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해야 되는데. 대리만족 하셔야 되는 제가 대리만족 그러니까. 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무튼 요즘에 산책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팝콘 정도는 쿠폰 쏴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복지가 그렇죠. 복지를 위해서 그렇죠. 딴 건 뭐 해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해서 영화 얘기를 좀 로맨틱한 영화 영화 얘기를 좀 하면서 좋아요. 오늘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 이야기하는 원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어떤 그 과학자들의 어떤 그 겉모습이랄까요? 네. 그런 것보다 약간 예술가 느낌이 더 있으세요. 약간 그 분위기랄까요? 예술가세요? 아우라.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까지는 네. 약간 과학자분들은 좀 딱딱한 그런 그렇죠, 분위기. 그렇죠. 우리 약간 좀 네. 좀 약간 좀 무겁고. 네. 저기 과학자 계신데 그렇진 않으신데. 난 내 얘기인 줄 몰랐어요. 별로 안 무거워. 난 내 얘기인 줄 몰랐어요. 오늘 의상은 과학자 의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눈에 띄라고 있거든요. 일단 뭐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요. 네. 과학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여기 공간에 지금 보니까 LP도 많은데 이게 제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기타. 기타리스트. 기타를 전공을 했으니까요. 아예 전공을 했고 인디밴드 1세대였고요. 예. 그리고 철학을 했었고. 이 공간이 좀 편안하시겠어요. 예, 저는 예전에는 20대 때, 30대 때는 이런 데 정말 많이 다녔고요.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뮤지션이시니까 네. 그러시죠. 여기 너무 편하실 것 같고 네. 사장님께서 꿈을 실현하신 공간이 아니신가 싶으신 네, 그렇죠. 사장님의 취향이 다 반영된 공간. 네, 저도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과학 팟캐스트 하고 있고 네, SF 소설도 쓰고 과학계에서도 웬만한 과학자들보다 훨씬 유명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대단하신. 네, 오늘 뭐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한껏 기대감을 심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영화 얘기할 거라고. 네, 그럼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말랑말랑한 설렘 가득한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로맨틱할 수도 있고 아주 좀 고통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봄이니까 너무 또 말랑말랑한 영화만 봐야 된다는 것도 사실 편견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다양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과학 채널이니까 누가 그런 핑계를 갖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나요? 네, 뭐 그렇게 써 있네요. 어색하게. 좀 과학 채널이니까 좀 과학적이고 의미 있는 얘기들 영화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SF 영화에는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혹시 뭐 다들 아시겠죠? 네, 그렇죠. SF가 대부분 대부분 일어나서는 안 SF가 되는 별로 없잖아요. 것을 미리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네. 이게 그냥 그거잖아요. 세계 종말, 뭐 문명의 붕괴, 뭐 이런 장르를 말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떠오르는 영화들이 뭐 있을까요? 저는 월드워 Z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장르겠죠. 네, 그렇죠? 그쵸. 터미네이터 있죠. 네, 터미네이터. 네. 매드맥스 시리즈. 매드맥스. 그거랑 극도의 권. 네.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에 충격적으로 봤던 게 진격의 거인. 진격의 네. 거인도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여기 오게 된 게 아마 멸망 전문가 입장으로 온 것 같은데요. 멸망 전문가요? 예, 아주 지구 긴 멸망 글을 전문가라고 알려져 쓰고 있습니다. 방송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로맨틱해, 멸망. 근데 이제 멸망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네. 멸망 이야기가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네. 일단은 지구 멸망, 지구가 깡들이 멸망하는 경우인데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마겟돈 같은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날아오는 소행성이 뭐 지름이 막 100km가 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부딪히면 지구가 딱 화성같이 돼버릴 거예요. 생명이 하나도 안 남는. 그럼 이제 지구가 진짜 멸망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인류 멸망. 이거는 이제 옛날 혹성 탈출 있죠. 그러니까 인류가 원숭이 침팬지 같이 퇴화해버리고 인류가 극소수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인류 멸망이고. 새로운 종이 지배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인류 멸망의 경우는 지구는 문제 없어요. 네, 네, 지구는 지구는 상관없죠. 뭐. 가고요. 지구는 네. 문제 없고. 우리만 문제가 있는 예, 거죠. 지구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관계가 없어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깡그리 인류가 없어지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 인류 멸망이고 그다음에 문명의 종말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매드맥스라든가 사람들 꽤 많이 남았는데 구조가 다 붕괴돼가지고 이제 약육강식으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 이렇게 세 가지로 멸망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눠본 이야기 그 영화들을 보면은 사실상 절대로 뭔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영화들 중에서 혹은 그 외의 영화들 중에서 요거는 좀 고증을 잘했다. 요거는 정말 조금 일어날 법하다라는 영화가 있을까요? 최근 떠오르는 게 인터스텔라. 사실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왜 지구가 그렇게 멸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쵸. 근데 딱 주변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 말랐고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우리 주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인터스텔라. 저는 그 드라마가 좀 떠오르네요. 고요의 바다. 사장님 시대 때는 물을 사 먹는다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있으셨나요? 어우, 상상도 못했죠. 우리 시대는 그 저거죠. 보리차 끓여가지고요. 그 네. 오렌지병에 담아서 손잡이 있는 오렌지병 있어요. 오돌오돌 되는 압니다. 거. 저희 할머니 댁에 네, 있어서. 델몬땡이라고. 네. 네, 거기 냉장고에 딱 넣어놓으면 이제 그 뚜껑이 녹슬 때까지 그 무슨 갑오처럼. 근데 물 지금은 사먹 말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물이 귀해질 테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좀 향후 몇십 년 후에는 정말 가능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 종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우주에서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98년도에 영화 두 개가 나왔었는데 딥 임팩트하고 아마겟돈이 같은 해에 나왔었거든요. 네. 같은 해 나가서 이제 아마겟돈은 크게 성공을 했고 딥 임팩트는 그만큼 성공을 못했지만 이게 아마겟돈에 비해서 지금 이제 그럴싸한 얘기로 따지면 딥 임팩트가 훨씬 그럴싸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망하진 않았지만. 네, 최근에 나온 돈 룩업. 디펙트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예. 이 돈 룩업은 감동스럽진 않더라고요. 블랙 코미디죠. 네. 재밌네. 자. 재난 영화의 바이블, 정석이라고 하죠.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인데요. 따뜻해진 기후가 이제 북극의 빙하를 녹여서 이 미국 같은 중위도 지역이 아주 차갑게 얼어붙는. 근데 여기서 약간 저는 말의 어폐를 느꼈던 게 빙하가 녹았어요. 근데 왜 얼어붙었을까요? 어떤 지역은? 지구는 굉장히 온난한, 낮이 온난한 행성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커다란 바다 때문인데요. 적도랑 극지방이랑 사실 온도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야 돼요. 나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에너지 차이가 보면 훨씬 많이 나야 되는데 적도에서 뜨거워진 물이
바다를 다 쭉 북극 쪽으로 가거든요. 아. 그럼 그 과정에서 계속 증발이 되면서 이 소금이 응축이 돼서 물이 무거워져요. 네. 그리고 북극이 가서 차가워지면 이게 바닷속으로 확 가라앉으면서 국자로 숲을 이렇게 젓는 것처럼 바다 이렇게 휘저어지면서 열을 서로 순환을 시키는데 이게 북극에 갔을 때 추워야 깊게 내려가요. 아. 많이 차가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북극이 따뜻해지면 이 힘이 약해져서 깊게 못 내려가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적도는 더 뜨거워지고 이 극지방은 적도에서 열을 못 받아서 더 추워져서 오히려 중위도 지방은 더 추워질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의견이고요. 아. 그것을 이제 눈으로 표현해 준 게 바로 이 투마로우한 영화죠. 그래서 겨울이 점점 추워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게 해류가 제가 이제 그 해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 두 군데 살았었거든요. 네. 하나는 밴쿠버고 하나는 런던인데 아. 위도가 우리가 이제 38도 밑에 있잖아요. 서울이 거기는 51도 선이에요. 모스크바랑 같아요. 세 도시가 똑같아요. 근데 모스크바는 춥고 여기는 소위 이제 멕시코 만류라고 부르는 그 만류들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북이 51도씩 되는 지역까지 다 덮여주기 때문에 안 추운 건데 만약에 만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적도에서 올라오는 생기면 해류가 거기로 거기까지 지나가죠. 올라가요. 네. 거기까지 쭉. 그래서 사실 바닷가 지역이 훨씬 따뜻하죠. 이게 외국보다. 크게 반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 이제 서쪽 말 그대로 서한 해양성은 적도에서 올라가는 해류가 흐르는 쪽이라서 그러니까 저런 게 끊기면은 거기가 진짜 51도 선에 네. 그런 추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후가 바뀌게 되죠. 기후와 날씨는 좀 다른 거예요. 기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기온의 변화는 더 극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아. 극단적으로 뜨거워지는 곳도 생기고 극단적으로 추워지는 곳도 생기고. 그래서 사계절의 어떤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네, 요즘에 사실 거의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지 그 않아요? 요즘에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겨울 이런 느낌 맞아요. 영화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급격한 기후 변화가 가능한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나고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급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 이제 관측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가장 더웠던 10번의 해. 그러니까 지난 20년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 네. 끔찍해요, 진짜.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적응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더워지면 더운데 적응하고. 근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니까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투마로우처럼 완전히 추워서 멸종을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덜 고통스럽고 더워서 멸종하는 거 그러네요. 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막 너무 뜨거워서 피할 것도 없고 다 물도 없고. 투모로우 영화를 보면 사람이 얼어붙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류가 있다면서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우면 얼어붙을 수 사실 있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시잖아요. 36.5도. 이게 36.5도라는 난로예요. 난로예요. 우리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온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놔둔다고 식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늘 36.5도로 유지되고 있는 난로를 갑자기 얼려버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온도가 필요한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지구상에서 이렇게 관측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영화에서 보면 헬기 내리고 네. 거기 군인 아저씨 나오다 딱 얼어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인데 맞아요. 그게 이제 그거는 마치 액체 질소에 집어넣었을 때 잠깐 노출되는 거 가지고는 괜찮아요. 실제 저 해봤거든요. 네. 그 다쳤을 때 다리 다쳤을 때 병원에 갔는데 그 크라이오 테라피라고 해서 냉동 치료라는 게 저 있어요. 얼마 전에 했어요. 네, 냉동 네, 치료라는 게 그 액체 질소를 다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액체 질소를 그 상처 부위에 쬐가지고서는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치료가 돼요. 그리고 잠깐 운동선수들이 많이 동안 갔더라고요. 노출돼도 그다지 뭐 피부에 손상도 없고 괜찮아요. 그리고 대기인 것과 액체가 묻는 것과 전혀 다른 게 네. 대기는 우리가 왜 저 사우나 같을 때 심할 때는 100도에도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도에 끓는 물에 들어가는 1초도 못 견디듯이 진짜 그러네. 추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하 100도에서 우리가 잠깐 견딜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영하 100도에 뭐 기체가 액체화된 걸 들이부으면 오래 못 버티겠죠. 그쵸. 근데 이런 차이도 또 있고. 예, 분자의 밀도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사우나 들어가면 100도도 견디죠. 예, 이를 악물고 견디긴 하지만. 근데 끓는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끓는 보세요. 물은 끔찍한. 이 살이 있겠네요. 바로 그쵸. 삶아지는 바로 거니까요. 이 투모로우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또 영화 속 이야기만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실제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서남극에서만 약 6,000톤도 아니고 6,000억 톤.
6천억 톤에 이르는 얼음이 녹아서 사라졌고 또 지구 해수면 상승을 막는 남극의 가장 중요한 빙하라고 불리는 일명 둠스데이 빙하, 그러니까 종말의 날 빙하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 일부가 빠르면 이제 3년 내에 그 큰 빙하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빙하가 일단 엄청 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한반도 보면. 면적만 한 빙하이기 때문에 한반도 면적의 예. 빙하가. 한반도가 별로 넓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빙하라고 하면 뭐 이렇게 빙산 같은 거 대충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동쪽의 3분의 1을 빙붕이 받치고 있어요, 벽이.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너지면은 이제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게 담수거든요. 네. 담수가 이제 바다로 다 흘러내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지금 이제 그 이 둠스데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지구 해수면 상승에 이미 한 4%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전체 해수면 영향에. 근데 이게 그렇게 돼 버리면은 빙붕이 무너지고 하게 되면은 25%까지 영향을 줄 수가 네. 있다고. 사실은 이 빙하 자체가 녹는다고 해서 그게 뭐 바다 전체 수면이 확 올라갈 만큼 커다란, 왜냐면 바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네. 물이 따뜻해지면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부피가 팽창을 해요. 네, 팽창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더 다시 위험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북극 빙하들은 물에 떠 있거든요. 네. 걔네들은 녹아도 수면에 있는 변화가 없어요. 네. 얼음 이제 녹는다고 물이 올라가지 않는데 남극은 대륙이거든요. 땅에 있는 거라서 거기 얼음이 녹아서 물로 들어가면은 이제 흘러 해수면에 들어가는. 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얼음 덩어리가 그냥 떨어져 버려도 아. 이제 해수면에 올라가는 효과가 나는 거죠. 큰 뭐 세숫대 같은데 그 아이스 큐브 하나 또 올려놓은 것 같은 그 정도가 아닌가라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 그렇죠. 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도 많지만 이게 녹으려면은 주변 기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온 때문에, 부피 기온이 때문에. 올라가면 부피가 올라가는데 바다 전체 부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끔찍하네. 바다 엄청 크니까 눈꽃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네, 아주 눈꽃만큼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지구 바다가 평균 수심이 3점 몇 킬로미터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깊은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높이는 뭐 1m, 2m. 네. 이 정도만 바다 올라가도 입장에서는 자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러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설탕 하나 넣어놔도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치명적인 거죠. 네. 아니 뭐 근데 1m 높아진다고 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아유 몰디브지 못 가겠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대요.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몰디브가 잠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에서 그 연수구까지 잠기고요. 경기도 시흥, 안산, 화성이랑 김해공항, 부산 일부 바닷물에 침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그 아름다운 해변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바다 해변에 많이 살아요. 그렇죠. 네, 1m 대부분. 높이 내에 많이 네. 살거든요. 사실 인천은 사실 거의 간척으로 만드는 그렇죠.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천 그치. 지도 변화를 보시면 거의 한 100년 전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늘었어요. 간척해서 공항 자체도 다 그 간척지에 만들어졌으니까. 송도, 연수구 그쪽도 사실 다 그렇죠. 송도도 다 원래 다 간척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높아져도 이게 다 가라앉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도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바닷가 옆에 있어요. 뉴욕. 네. 음. 대부분 바닷가 옆에 있고. 아주 뉴욕 네. 잠기더라. 네. 진짜 마나탄. 멀지 않은 위험이 또 있는 게 조금은 높아졌잖아요. 거기에다가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지구에는 달이 그 태양 지구 쪽하고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 태양하고 일직선에 있지 않거든요. 같은 평면에 있지 않는데, 근데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구 적도랑 딱 평행이 되면은 밀물 썰물 효과가 커져요. 더 중력이 더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높아지는. 그게 2035년 정도예요. 주기가 한 18년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35년이면 2035년 정도면은 아직 살아있을 나이인데. 그때는 바닷가 가지 마세요. 살짝 높아진 수면에다가 달에 의한 그 밀물 효과가 더 더해지면은 해안 진짜 잠길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만 보자면 동해보다 서해안이 훨씬 심하겠네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훨씬 조수간만차도 좀 심하고. 근데 그렇죠. 사실 급격하니까. 서해 쪽은 그래도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나을 수 있는데 남해죠. 동해 쪽은 말 그대로 넘쳐버리거든요. 동해는 지금 벽으로 방파제 같은 걸로 막아놓은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그냥 넘쳐서 쓸려 나가는 위험이 훨씬 더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자연. 야. 자, 이제 두 번째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화산 폭발을 막기 위한 사투를 담은 재난 영화 2019년에 개봉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은 사실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도 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니까. 백두산은 지금 휴화산이죠. 네. 잠시 쉬고 있는 근데 휴전 상태. 이게 참 네. 재미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사화산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휴화산으로 바뀌었다가 요즘 화라산이라고 요즘은 그러죠. 지금은 화라산이라고 화라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장하는 네. 화라산이면 결국 언젠간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확률을 얼마나 보시나요? 터질 확률은 100%고요. 100%래요. 언제 터지냐는 언제 문제죠. 될지 모르는 거죠. 1년 후냐 100년 후냐 뭐 모르는 네. 거니까. 야, 이거 100년 참. 후에 하셔야 되는데. 100년 후에 또 우리 자손들이 살고 있을 텐데 텐데. 제가 좀 자기 질중심적이라 저만 살자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걔네 세대는 이제 또 뭐 그 150세 막 이렇게까지 살 텐데. 네. 근데 이 백두산 영화를 보면 이제 백두산이 터지고 나면 서울까지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아마 서울에 흔들릴 정도로 네. 그 정도까지 지진 충격이 오진 않을 건데 뭐 다른 영향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영향들이 분출돼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영향이 큰 게요. 1815년에 그 인도네시아에 탐포라 화산이 폭발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인도네시아 폭발했는데 이 다음해부터 그 유럽과 미국에서 사실은 여름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한파가 왔대요. 뭐 6월에 눈이 내리고 8월에 뭐 서리가 내리고 막 이 정도 했고 한파. 이게 17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 이제 미국 개척민들이 동부에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갖고 서부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이 서부 개척이 활성화됐다. 또 가속화됐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화산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화산재가 올라가서 햇빛을 그게 가린 햇빛을 거예요? 가리니까 냉해가 온 거죠. 핵겨울 비슷하게. 네. 그럼 그 비가 오면 쟤들이 다 비에 섞여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꽤 오랫동안 너무 있어요. 많아서? 몇 년 동안. 너무 많아서. 네. 높이 올라가 있고요. 네. 구름보다 더 심각하네. 높은 데까지 뜨는 거죠 이게. 심각하네. 사실 당장의 지진 이런 것도 걱정이지만 네. 서울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당장 안 죽으니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네. 사실은 당장에 한 해 여름 좀 덜 덥고 겨울 좀 덜 춥고 해도 뭐 농작물이라든가 피해가 이런 문제 엄청나죠.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사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백두산이 세기마다 폭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마지막 분화가 지금 1925년이니까 그 다음이 이제 100년 후면 3년 남은 건가요? 3년이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폭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측해서 일단 대응을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자연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지는 않으니까. 근데 뽑아봤더니 저도 한번 대충 매 세기에 터진 건 또 맞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불안한데? 기록이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당시에 그 지금 946년인가요? 이때부터 첫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1000년 전이죠. 남아 있는데 이 기록들이 보면은 중간에 제대로 안 남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일본 강점기 네. 그 시절에 이제 연구한 결과 이런 것들 역산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라 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보면은 매 세기마다 한 번씩은 터지는 것 네. 같다. 사실 조선 왕조실록에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 보면은 1420년에 한 번, 그다음에 1668년 그리고 그다음에 1702년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아 있긴 한데 100년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주 폭발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면 한 100년 네, 정도. 근데 어떨 때는 뭐 200년, 어떨 때는 50년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 네. 강점기 때 그 기준으로 나온 게 대충 매 세기에 한 번 정도 있었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규모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화산 폭발 지수 VEI를 보면요. 고려 시대에 발생한 그 백두산의 분화의 규모가 이제 등급으로 따지자면 이제 7급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통가 화산 폭발이 6급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통가 화산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잖아요. 7급이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통 10배. 10배죠. 보통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을 폭발을 얘기할 때 역함수 법칙이라는 게 통한다고 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피해 규모가 10배씩 커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나는 확률은 또 10배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함수 법칙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코 0이 되지 않아요. 그 통가 같은 경우에 원래 섬이 2개였는데 네. 여기 해저 화산 그 활동이 일어나면 이 섬이 붙었었어요 한번. 사이가 융기에서 섬이 붙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화산 폭발하면 이게 또 내려갔어요. 섬이 2개로 다시 나눠질 정도로 어마어마했고요. 해저 케이블이 죄다 끊겨가지고 네. 사실 정확한 피해 규모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저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뭐 어떻게도 피해가 좀 차이가 있나요? 해저 화산은 저는 오히려 상관은 그 쓰나미 같은 게 더 문제죠. 네, 거기서 밖으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화산가스가 다 녹아버려서 나오진 않는데 대신에 주변 그 바닷물이 산성화된다거나 주변에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뭐 몇 가지 이제 전조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화산성 지진. 그리고 뭐 수온이나 또 주변 지형이 변하는. 저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바다에 사는 뭐 벌레들, 뭐 개들 이런 친구들이 뭐 그 새들도 막 떼거지로 막 가고. 이런 것들이 백두산 폭발 전에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화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전조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마그마가 모여 있는 곳에 압력이 높아지면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 지진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지진이 화산의 전조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뉴스 많이 나왔어요. 뭐 작은 그 지진들 계속 있었고, 뭐 물이 끓는다 심지어 천지물이. 그리고 뭐 가끔씩 괴물 얘기도 나오지만요. 그 터진 괴물 어떡하죠? 벌써 딴 데로 피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표면이 주변에 상승을 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이산화탄소 배출 얘기도 나오고 아마도 분화 조짐은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내년이냐 그래서 아니면 50년 후냐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그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지나서 폭발한다면 피해가 덜하겠지만 그 전에 폭발한다면 아마 피해가 꽤 있겠죠. 특히 북한 지역은 아마 네. 요거는 북한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요즘 좀 순수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사실 핵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한 규모의 실험을 하는 건데. 아, 그 얘기도 있었어, 진짜. 네. 그 백두산을 뭔가 자극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재촉하는. 네, 빨리 터져라 이렇게.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가만히 흔들어주고 이렇게 좀 더 올라가봐. 그렇죠.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핵실험의 영향? 핵실험이 지진을 유발한 건 맞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느 정도는 지하에서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6차 핵실험 때도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핵실험 또 한다고 얘기고 있고 그러니까요. 해서 그렇죠. 계속 자극을 하는 것 또 같은 느낌이 자극해서 드는 이게 거예요. 효과가 터지는 쪽으로 날지 아니면 또 약간 뭐 아니면 압력을 뭐, 줄여가지고 네, 압력을 좀 크게 안 줄여서. 터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치사율 25%에 달하는 전염병 발생 후에 이제 130여일간의 상황을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2011년에 개봉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 영화가 놀라운 게 코로나19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그렇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정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막 진짜 목격하고 진짜 체험하고 느꼈던 거하고 너무 똑같은 일들이 영화에서 일어나니까 마치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네.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네. 유튜버가 안 나온다는 거. 대신 블로거가 나온다는 거. 아 시대가 네, 시대가 10년 전이라 블로거가 나온다는 거. 그 차이만 빼면 사실 유튜브를 거의 사실 똑같아요. 네. 저 이 영화를 되게 무섭게 봤거든요. 옛날에 그때 봤는데 이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 영화에서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서 2,600 죽는 거로 나오나요? 2,600만 명이 죽으니까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배우들이 막 처음부터 막 죽어나가거든요. 기네스 펠트 나오자마자. 기네스 펠트로 나오자마자 죽고 이게 약간 기네스 펠트로 원래 일찍 죽으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 같은 경우 나중에 이렇게 막 좀비로 다시 나오는 줄 알았어. 아, 너무 짧은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들이 훅훅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맞아요. 주인공은 안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죽어가는 게 저런 전염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실감이 좀 났었어요. 전염병으로 뭔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사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에 WHO에서 인류가 긴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질병 그 목록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볼라, 사스, 지카 등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질병 X더라고요. 질병 X가 뭘까요? 행성 X 같은 거죠. 뭐 모르는 거. 미지의 숫자 X. 아, 네. 미지의 숫자라고 근데 해서 사실 뭐가 나올지 여기서 몰랐으니까. 가상. 네, 사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스의 변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 X가 여기서 나왔다. 미리 예측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좀 무섭긴 한데 사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요, 그 인간만큼 좋은 숙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안 퍼져 있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지구 전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알아서 다 퍼뜨려줘요. 영역이 다 네. 겹치잖아요. 네. 우리는 동물들은 서로 영역이 떨어져 살지만 그리고 네. 종도 한 종이야 다. 사실 이게 언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일어난 2029년 거네요. 말부터 2020년부터 터진 거였죠.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질병은 뭐였을까요? 사실 가장 무서워했던 질병은 천연두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천연두는 워낙 전염도 잘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치사율 자체 3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천연두 환자 혹시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자료 사진을 보게 되면 천연두에 걸리면 정말 사람이 끔찍하게 변해요. 사극에서 가끔 그 그 보긴 정도 했는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전신에 다 그거보다 물집이 훨씬 잡히고 더 심하구나. 네, 거기에 피고름이 잡히고 하다 끔찍하거든요. 전신에 흉터가 남아 있는 네, 거예요. 정신 흉터가 남고 사람들이 가장 공포에 몰아넣었던 질병은 천연두였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질병은 말라리아래요. 사실 말라리아는 예방약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해마다 40만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위협되는 동물은 모기다. 뭐 먹이 사슬에 뭐 문제가 뭐 그런 거 아니죠?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일어날 수 하는데요. 있다고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모기가 피를 빠는 건 암컷만이잖아요. 네. 그럼 수컷 모기는 뭐 먹고 살까요?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알 수 없는 풀꽃들의 꽃가루 같은 걸 먹고 살면서 수액이나 이런 거 먹고 살면서 수분에 도움을 준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한꺼번에 멸종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리고 모기 그래도 먹고 사는 새나 이런 서희 것도 또 이런 있어요. 것들 좀 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기 제발. 멸종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미국 하고 동부에서 그쪽 모기를 이제 그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암컷이 안 태어나게 만들고 수컷만 있으면 결국은 멸종하잖아요. 그 종은. 그런 식으로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찬반 양면이 되게 강해요. 위험할 수 근데 있다는. 되게 재밌는 게 거기서 풀 때 수컷 모기들을 불임화시켜서 풀었어요. 사실 한 해 동안은 많이 줄었대요. 근데 몇 해 지나니까 도로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암컷 모기들이 이 불임화된 수컷 모기들을 싫어하더래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뭔가 자연이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을 하고 변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질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걸까라는 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다. 환경 파괴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에코데믹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에코데믹이 뭐죠? 에코데믹은 말 그대로 네. 그 어떤 병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생태계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느낌인데 이게 대부분의 치명적인 전염병들은 거의 다 바이러스들은 동물에게서 와요. 동물에게서 오는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환경 파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컨테이전의 제일 마지막 장면, 데이 1에 보면 나오잖아요. 숲을 파괴하고 거기에 살던 박쥐가 서식지를 잃고 딴 데로 날아가고 이 박쥐가 인간이 사는 농장으로 들어오고 농장에서 뭔가 배설물을 흘리면 그걸 돼지가 먹고 또 그 돼지에서 사람에게 전염돼 이 경로가 사실 가장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숲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박쥐랑 돼지가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파괴했기 때문에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이 굉장히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죠. 이런 그게 것들이 지금 딱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되게 비슷하죠. 거의 그런 코로나도 과정으로.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베르스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이 코스로 만들어지거든요. 동굴에 조용히 살고 있는 괴물을 깨운 거예요. 걔네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그 나오면서 바이러스를 들고 나온 거죠. 또 제가 암울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 연구진들이 이제 티베트 빙하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그룹을 발견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들고 왔는데 빙하 안에 바이러스가 이제 얼려져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일까요? 빙하 안에 비활성화된 상태로 이제 들어있다가 녹으면서 나오고
주변에 이제 다른 생명체들이랑 접촉을 하면서 그게 다시 활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완전 빈티지 바이러스네. 수억 년 동안 딱 이렇게. 사실은 원래 바이러스는 종간 장벽을 뚫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지역이라는 병 아시죠? 사실 그런 소나 돼지들이 걸리는 구지역은 구지역에 걸리는 소나 돼지 옆에 있어도 사람이 안 걸리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네. 그 중에 어떤 바이러스가 우연히 돌연변이 일으켜 사람 몸에 넘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바이러스 입장이 신세계거든요. 네. 아, 심각하네요. 진짜 상상하기 싫은 거이긴 한데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전염병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린 다 죽게 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치사율 있어요. 100%의 병이 있긴 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예,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지금 치료제를 만들지 못한 게 있다고요? 발병하면 그 100%예요. 발병, 네. 뭐죠? 광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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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견병 치료가 안 바이러스는 돼요. 네, 일단 광견병 바이러스는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네. 그 혈관을 타고 뇌로 가서 뇌염을 일으키는데요. 뇌염을 일으키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치료가 안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얘가 공기 전염은 안 되고 그러니까요. 반드시 그 물려야지.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견병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요. 이 걸린 사람한테. 왜? 공수병이라는 이름도 네, 있죠. 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침을 못 삼키잖아요. 네. 그 다음에 흉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물게 만드는 거죠. 침을 못 삼키고 침이 늘 입안에 고여 있고 약간 좀비 이거를 떠오르시죠? 깨물면 그 좀비처럼.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치사율 100%라는 건 네. 처음 알게 됐네요. 그리고 광견병이 흔히 개만 위험하다 생각하시는데 네. 광견병 바이러스는 모든 포유류에 다 살 수 있어요. 국내 연구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동물들 중에서 광견병에 가장 많이 노출된 동물이 뭘까?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개 아닐까요? 개는 그래도 오히려 검사를 하고 계속 주사를 맞아서 개는 오. 많지 않고요. 늑대? 소예요, 소. 비율로 따지면 소가 가장 광견병에 많이 걸려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너구리도 위험해요. 네, 너구리. 저는 그래서 그 짜파구리를 먹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런 멘트들을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러는 게 아재 개그라고. 표정 변화. 아재 이거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혼자만 웃어. 계속. 그리고 저 가면서도 혼자 하하하 웃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하고. 문명의 종말까지 100초 남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1분 40초 뒤에 멸망한다는 게? 당연히 이제 지금 100초 뒤에 멸망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큰일이 됐죠. 그렇죠. 지금부터 세가지고 예고 쓸 때가 아니지. 빨리 굉장히 맛있는 큰일 거 하나 나거든요. 지금 하나라도 더 먹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진짜 100초 뒤에 멸망을 한다는 건 아니고 1947년 미국의 핵 과학자 회에서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 위협이나 기후 변화 같은 위기 등을 모든 어떤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현재 남은 시간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대요. 근데 올해 발표한 시간이 그 자정으로부터 1분 40초 전인 거죠. 100초 전.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 종말 시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기준을 이것저것 처음은 핵으로 시작한 거고요. 이것저것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게 자정에 도달하는 순간을 보지 못할 거예요. 사실 과학적 근거가 정말 명확한 건 아니고요. 우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 시계바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간에 그만큼 지금 우리 문명이 여러 가지 위험한 걸 많이 버려놨고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냐면 누군가 물어봤대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냐. 근데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날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차 일어나고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때 인류는 돌과 그 막대기를 들고 싸울 것이다. 네. 왜? 문명이 다 끝난 다음일 테니까. 라고 이제 얘기한 적도 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문명은 다 박살 나는 거고 4차 때는 다시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가 싸운다는 거죠. 그때 싸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리셋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잘 싸워. 리셋되는 거죠. 네. 인간이 설마 우리가 그 정도로 나쁜 영향을 미치겠냐는 생각으로 버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핵 같은 경우도 절대 안 터질 것 같지만 일단 한쪽에서 한 번만 터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확증 파괴 상황으로 막 이렇게 치달아간다는 거거든요. 핵무기 역설이 있잖아요. 사실 원래 핵무기를 개발한 건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려고 그렇죠.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한 번 터지는 순간 쟤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죽을 다 거 죽는 알기 거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데 어린 나이 같이 통제력이 인간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가 하는 일에 책임을 못 지고 어린애한테 장전된 권총을 주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할 때가 있어요. 또 핵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정말 계속 신경을 쓰지 않으면 뭐 멸망의 시계가 1초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그때는 더 이상 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계속해서 잊지 않는 게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카폴립스에 대한 그 예언은 옛날부터 쭉 있어 왔죠.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고대 마야인들의 예언으로 시작해서 종말까지 뭐 30년 남았다는 인공지능 예측도 있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상상은 뭐 이런 건 어떨까요? 3일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 3일 동안 그 3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요거 좀 고민해 봄직하지 않나요? 네. 예. 의미 있는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3일 후에 멸망한다는 걸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건가요? 다 알고 있는 걸로 하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알리바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알려봐도 소용없으면 안 알릴 것 같아요. 그게 날 수도 있겠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사실 혼자만 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데 그렇죠. 예언자가 아닌 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서는 모두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정말 아비규환이 될 것 같거든요. 저한테 뭘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기타랑 앰프 들고요. 예. 조용한 데 가가지고 3일 동안 기타나 치고 3일 동안 얼마나 더 잘 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만 그걸 사람들이 놔둘지 모르겠어요. 기타 뺏어가고 막 때리고 앰프로. 맞아요. 가장 인간적이지 않은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이 아닌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네,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3일 동안. 네.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 네. 뭘 하고 싶으세요, 3일?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가족하고 집에 있어요, 저는. 네,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옷도 스윗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네, 그러게요.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다른 이유로 한번 일탈을 해보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바르게 자라왔거든요. 한번 일탈을 이왕 3일 뒤에 세상이 끝나는 거 이틀 정도 못 해봤던 어떤 일탈을 좀 해보고 하루 마지막 이제 빡세게 이런 아주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네. 어떤 일탈을 생각하시는지 이제, 궁금하긴 한데 네. 물어보긴 약간. 일탈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그냥 뭐 이제 음주 네. 가무요? 뭐 그런 거 이제 포함해서 그게 일탈이면 네, 여기서 지금 얘기되는 일탈은 그 살인 방화인데 근데 높은 확률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맞아요. 우린 다 피해자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3일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상황이 정말 벌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소행성 충돌이나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는 게 보일 거예요. 3일쯤 되면 오고 있고 어떤 기분이 들까 궁금해요. 낮에 이렇게 나왔는데 낮에 이미 불타는 공이 날아오고 있고 저게 3일 후에 떨어진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가 근데. 없는 거죠. 큰 게. 돈 누급이 딱 그런 그렇죠. 내용이죠.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행동하잖아요. 네. 네, 정말 가족들과 정말 그런 그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눈앞에 보는데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우주선 띄워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99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딥임팩트 영화 마지막 장면이 쓰나미가 몰려오거든요. 해일이. 그래 아버지가 여자분을 딸을 안아주고 괜찮다 하면서 안 괜찮죠 사실은. 예, 파도가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장면으로 두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빠가 와가지고 그냥 안아주고 어차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 안아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처럼.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결국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 야, 이게 아주 오늘의 어떤 교훈이네요. 그죠? 네. 약간 닭살 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됐네요. 그 로맨틱하네, 결국에. 역시 끝은 이렇게 진짜 그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뭐 조금 좀 듣기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상상 속의 이야기도 있고. 재밌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정말 얘기를 너무 밝게 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좀 종말이 사실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식으로건 좀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하더라도 좀 자주 하는 게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작가님 뭐 마무리 좀 해주시죠.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이렇게 전하고 싶으셨던 얘기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은 종말 전문가로 나왔으니까요. 네. 제가 오랜 세월 이제 종말에 천착하고 연구라는 말은 좀 과하고요. 그래서 많은 걸 들여다봤는데 웬만해서 종말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강하고 충분히 현명하지 않지만 생각보다는 현명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종말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단지 우리가 그 종말을 막으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을 때만 유효한 생각이고 거기에 이제 놔버리면 너무나 쉽게 또 종말이 와버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요. 맞아요. 기후 변화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쌓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멸망,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화 그 동룩컵 다들 보셨나? 뭐 작가님은 동룩컵이라는 너무 영화에 대해서 좋아요. 너무 뭐 재밌었어요. 여러 얘기를 하셨죠. 예, 그 OTT로 나온 영화인데 그 해성 충돌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 종말을 막게 된다는 좀 뭐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영화인데요. 이진열과 음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음악 선물은 그 Don't Look Up OST 가운데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Just Look Up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좀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냥 뭐 웃고 즐기고 뭐 다 좋지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된다면 훨씬 뭐 1시간 반, 2시간이 조금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영화에서도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죠.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지만 또 교훈을 얻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그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좋아요. 네.